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혜진입니다. 올해 57이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007년 여름,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제게 기회를 주셨는지 아니면 제 간절함이 시간을 되돌린 건지 저는 다시 1987년 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22살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으로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제 두 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삶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두 번째 삶에서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편안히 앉으세요. 이야기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1987년 7월 14일 화요일이었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민수를 처음 만난 날.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었고 매미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시끄러웠다. 그날 나는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19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봉제 공장에 들어온 지 3년째.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재봉틀 앞에 하루 12시간씩 앉아있느라 늘 욱신거렸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고등학생인 남동생 준호의 학비가 모두 내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 아가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웃는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난히 돋보였다. 나는 그제야 내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 네. 죄송합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수는 근처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다고 했다. 28살, 대학은 안 나왔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곧 승진할 거라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혜진 씨는 참 대단하시네요. 22의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아무도 내게 대단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고, 동생 준호는 누나가 돈을 보내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공장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때로는 따뜻한 붕어빵을, 때로는 캔커피를 건네며 함께 버스를 타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짧은 시간들이 나는 너무 행복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꿈만 같았다. 석 달 후 민수는 내게 청혼했다. 혜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힘들게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 함께 살아요. 내가 혜진 씨 가족들도 다 챙길게요.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22살 혜진은 그렇게 믿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인생에도 봄이 온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니,
첫 번째 인생의 나는 그게 착각인 줄 몰랐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민수네 집안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고 나는 더더욱 그랬으니까. 시부모님은 작은 단독주택에서 사셨는데 결혼 후 우리도 그 집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시어머니 정순자는 첫날부터 나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우리 민수가 원래 대학생이랑 사귀었었어. 그런데 내가 꼬셔서 결혼한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옆에서 어머니를 말리는 척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댁 생활은 지옥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낮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까지. 민수는 결혼 전과 달랐다. 집에서는 신문만 보거나 TV를 보며 누워 있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요. 남자가 부엌일을 왜 해? 그러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알면서. 시어머니 정순자는 더 심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집안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공장에서는 뭘 배운 거야?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래도 나는 참았다. 아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여자는 시집 가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2년이 지났다. 나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준영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처음으로 나를 칭찬했다. 그래, 역시 아들을 낳아야 집안이 든든하지. 하지만 그뿐이었다.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었다. 밤새 아이가 울어도 민수는 코를 골며 잤고, 시어머니는 요즘 엄마들은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네라며 비웃었다. 그 무렵 민수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와 함께 작은 무역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내놓았다. 800만 원. 3년 동안 손에 침을 발라가며 모은 돈이었다. 여보,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우리 셋이 독립할 수 있게 해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수의 사업은 실패했다. 6개월 만이었다. 사업 자금뿐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 2천만 원.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하지만 민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다. 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멀쩡한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나는 공장 일을 2곳에서 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준영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는데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아깝다며 약국 약으로 때웠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빈혈이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돈이 없어 그냥 링거만 맞고 나왔다. 민수는 그런 나를 외면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다. 1995년 가을, 나는 민수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았다. 지은이라는 여자였다.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추궁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누구예요?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만나고 있어. 그게 이상해. 혜진이 넌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맨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남편한테 웃는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2007년 7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나는 50살이 되어 있었고 준영이는 26이 되었다. 민수와는 10년 전에 이혼했다. 정확히는 쫓겨났다. 시어머니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내가 나가든가 내 아들이 나가든가 해. 이 집에는 너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을 나왔다. 준영이는 시댁에 남았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호적에서 아이를 빼주지 않았다. 그 후 10년을 나는 식당 일, 청소 일, 무엇이든 하며 살았다. 준영이를 보고 싶었지만 아이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시댁에서 내가 집을 나갔다고 나쁜 엄마라고 세뇌했기 때문이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참고 견뎠는데 2007년 7월 어느 날 일하던 식당에서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요. 병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1987년 그날처럼 붉은 노을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빛나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다시 한번 살아볼래? 눈을 뜨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 저녁 노을, 매미 소리.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22살의 손이었다. 바늘에 찔린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젊었다. 꿈인가?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생생했다. 땀이 흐르는 느낌, 더운 공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아가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1987년 7월 14일. 그날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준 것이다. 아니면 내 간절함이 시간을 되돌린 것일지도.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네, 괜찮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부드럽게 대답했었으니까.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죄송하지만 전 급해서요. 나는 민수를 남겨두고 버스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민수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22살의 내 얼굴이 울고 있었다. 아니, 50살의 영혼이 22살의 몸으로 울고 있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살 거야. 이번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나는 인생을 다시 설계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동생 준호를 불러내는 것이었다.
준호야, 누나가 할 말이 있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준호는 여전히 철없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왜? 돈 줄 거면 빨리 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가슴이 답답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나는 이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취직 후에도 결혼 자금까지.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여겼다. 준호야, 앞으로 누나는 내 학비만 대줄 거야. 그 외에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넌 이제 17이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 누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앞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내가 하는 거야. 준호는 화를 냈고 부모님께 전화했다. 부모님도 나를 몰아세웠다. 혜진아, 내가 장여자니? 동생을 돌보는 게 내 책임 아니니?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50살의 영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인생은 없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준호 학비는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공장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22살, 아직 늦지 않았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1988년 봄, 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전문대학 야간부 회계과에 입학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첫 번째 인생에서 경험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편의점으로 찾아왔다. 혜진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나는 50살의 눈으로 28살의 민수를 바라봤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나의 구원자로 보였던 이 남자가 이제는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남자로 보였다. 민수 씨, 전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전 지금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공부, 혜진 씨, 여자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해요?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다 책임질 텐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민수 씨는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질 거예요. 뭐라고요? 1년 후에 친구랑 무역업 한다고 나서다가 큰 빚만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무기력하게 살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어떻게 그걸?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민수는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들렸다. 내가 말한 대로 민수는 1989년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1990년 나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나았다. 무엇보다 주말이 있었고 저녁 시간이 있었다. 그 무렵 사무소에 새로운 고객이 왔다. 강태수라는 중년 남자였다. 5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혜진 씨,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태수는 공손했고
나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다. 대부분의 남자 고객들이 젊은 여직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과는 달랐다. 혜진 씨는 참 꼼꼼하시네요. 우리 회사 세무 일을 전담으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강태수는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혼자 15살 딸 민지를 키우고 있었다. 제가 회사 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아이한테 소홀했어요. 요즘 민지가 사춘기라 통말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나는 민지를 만나봤다. 중학교 3학년이 나이는 겉으로는 반항적이었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다. 아빠가 혜진 언니 얘기 맨날 해요. 언니는 뭐 그렇게 잘났어요? 나는 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난 건 없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민지야, 내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하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야. 그날 민지는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하며 울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는 웃질 않아요. 맨날 일만 해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민지야, 사람들은 슬플 때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 내 아빠는 일로 슬픔을 잊으려는 거야.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 후 나는 가끔 민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강태수도 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며 고마워했다. 1993년 가을, 강태수가 나에게 청혼을 했다.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나는 놀랐다. 28살에 나와 53세 강태수. 나이 차이가 25이었다. 태수 씨, 저는 나이 차이도 많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혜진 씨가 진심으로 좋아요. 혜진 씨는 따뜻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민지를 진심으로 대해주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민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나는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가 불행했다. 이번 생에서는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 보니 강태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했다. 사랑이 없어도 존중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태수 씨, 저는 사랑을 약속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성실한 동반자는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강태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은 함께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1994년 봄에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민지는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를 받아들였다. 혜진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민지가 수줍게 물었다. 나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럼 당연하지.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인쇄소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준영이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낳았던 아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준영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민수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준영이가 여기 있을까? 저기, 혹시 윤혜진 씨세요? 네, 그런데요? 준영이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저는 윤준영이라고 해요. 제가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혜진 씨가 제 엄마인 꿈이요. 근데 혜진 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는 시댁에 남겨지고 그런 꿈을 계속 꾸는데 너무 생생해서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영이도 기억하고 있는 건가?
첫 번째 인생을? 준영 씨, 몇 살이세요? 17이요. 계산이 맞았다. 첫 번째 인생에서 준영이는 1992년에 태어났다. 이번 생에서도 같은 영혼이 1992년 어딘가에서 태어난 것이다. 준영 씨,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나는 준영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준영이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런데 계속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내가 나온다고. 꿈 속에서 혜진 씨는 항상 울고 있어요. 저를 찾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이번 생에서 나는 준영이를 낳지 않았지만 영혼의 끈은 이어져 있었다. 준영아. 네.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밥도 먹고. 준영이는 밝게 웃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준영이는 우리 집의 식구가 되었다. 강태수도 준영이를 아들처럼 대했고 민지는 오빠가 생겼다며 좋아했다. 2000년 나는 35이 되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준영이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강태수의 인쇄소도 번창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수가 내 손을 잡았다. 혜진아,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나한테 와줘서. 민지한테 엄마가 되어줘서. 준영이한테도 가족이 되어줘서. 나는 강태수를 바라봤다.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다. 저도 고마워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혜진아, 너 가끔 이상한 꿈 꾸지?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꿈이요? 너 나이가 아닌 꿈. 훨씬 나이 든 모습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꿈. 어떻게? 나도 이상한 꿈을 꿔. 내가 훨씬 젊었을 때 박경숙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꿈. 그 여자는 나한테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자라고 말해.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이 바로 너야, 혜진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박경숙.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간병했던 박 회장의 이름이었다. 태수 씨, 혹시? 응, 나 첫 번째 인생에서는 여자였어. 박경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너를 만났지. 병원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럼 태수 씨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응. 나는 첫 번째 생에서 가족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쳤어. 그리고 막상 죽을 때는 혼자였지.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빌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났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영혼. 이번 생에서는 성별도 나이도 달랐지만 영혼은 서로를 알아봤다. 2005년 여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민수였다. 혜진 씨,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초췌해 보였다. 45이지만 50살처럼 보였다.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이요. 시간이 많지 않대요. 가슴이 무거워졌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내가 간경화로 죽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민수가 간암에 걸린 것이다. 치료는 받으세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첫 번째 생에서 내가 했던 말이었다. 민수 씨, 포기하지 마세요. 혜진 씨, 제가 미안해요. 그때 혜진 씨한테 청혼했을 때 사실 순수하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 것 같았거든요. 그런 계산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혜진 씨는 저를 거절했죠. 알아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혜진 씨가 맞았어요.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혜진 씨가 저랑 결혼 안 한 게 정말 잘한 거예요. 나는 민수에게 차를 건넸다. 민수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혜진 씨는 참 성숙해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다. 성숙한 게 아니라 한 번 인생을 더 살아본 것뿐인데. 나는 민수의 치료비를 도왔다. 강태수도 동의했다. 혜진아, 내가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줘. 그 사람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잖아. 민수는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다.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준영이와 민지에게 아저씨로 불리며 밥을 먹었다. 혜진 씨, 저는 이번 생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민수 씨도 틀림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2007년 7월.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죽었던 바로 그 날짜였다. 나는 병원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만약 내가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한 중년 여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여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나 좀 쉬고 싶어요.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살아요. 꼭 살아야 해요. 당신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올 거예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환한 빛 속에서 누군가 말했다. 내가 바꾼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바꾸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손을 잡아준 여자. 그 여자도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을 거야. 내가 그랬듯이.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나요? 작은 선택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내가 민수를 거절한 것, 강태수를 선택한 것, 준영이를 받아들인 것, 민수를 용서한 것. 그 모든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거지. 2017년 나는 쉰이 되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죽었던 나이보다 10년을 더 살았다. 강태수는 일흔이 되어 인쇄소를 정리하고 은퇴했다. 우리는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해 조용히 살았다. 민지는 결혼해서 예쁜 손주를 낳았고 준영이도 좋은 직장에 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강태수와 산책을 하다가 멈춰섰다. 혜진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첫 번째 생에서는 가족들 눈치만 보다가 죽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저도요.
첫 번째 생에서는 남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번엔 제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혜진아, 우리 다음 생에서도 만날까? 만나요. 꼭 만나요. 그때는 나이 차이도 없이 같은 나이로 만나요. 그래, 그거 좋겠다. 2020년 겨울, 강태수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70세 나이였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강태수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혜진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 선물을 줄게. 무슨 선물이요? 기억.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의 기억. 다음 생에서도 잊지 마. 우리는 서로를 찾을 거야. 잊지 않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강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방 안에 따뜻한 빛이 감돌더니 나는 잠깐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머릿속에 무언가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 이게 바로 영혼의 약속이구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민지와 준영이, 손주들, 그리고 민수도 왔다. 민수는 여전히 건강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혜진 씨, 강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혜진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혜진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민수 씨도요. 2025년 나는 예순이 되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민지와 준영이가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다. 인생 상담소.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였다. 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꿈이요. 나는 여자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게 느껴졌다. 무슨 꿈이에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꿈이요. 시댁에서 구박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근데 너무 생생해서요. 그 꿈을 믿으세요. 네. 당신의 영혼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당신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있어요. 여자는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용기를 낼게요. 제 자신을 위해 살겠어요. 여자가 나가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1987년 그날처럼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구나. 2025년 7월 14일. 첫 번째 인생에서 민수를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38년이 흐른 날이었다. 나는 예전 공장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공장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도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위치는 그대로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그러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시나요? 자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나는 남자를 자세히 봤다. 눈빛이 익숙했다. 그리고 느낌이 왔다. 혹시 태수,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강태수였다. 다시 태어나서 젊은 모습으로 돌아온 강태수였다. 태수야. 나야. 혜진이야. 강태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이, 정말 혜진이야. 응, 나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시간의 강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영혼. 이번에는 나이 차이도 없이 거의 같은 시기에 다시 만난 것이다. 혜진아, 나 다시 태어났어. 2000년에. 근데 자꾸 전생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찾아다녔어. 나도 기다렸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함께했다. 60의 혜진과 25의 태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상관없었다. 우리는 영혼으로 연결된 사이였으니까. 민지와 준영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엄마, 행복하면 됐어요. 혜진 엄마, 저희가 응원할게요. 2027년 나는 강태수와 재혼했다. 62의 나와 27의 남편.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혜진아, 이번 생에서는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자. 그래, 100살까지 함께 살자. 아니, 이번 생이 끝나도 다음 생에서도 만나자. 약속할게.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을 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세 번째 여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태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름이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설령 한 번이라 해도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했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죠.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이번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잘못 선택했다고,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22살로 돌아갔을 때도 이미 50살의 영혼이었어요. 반대로 지금은 60이지만 20대의 남편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민수를 거절한 것이 민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제가 준영이를 받아들인 것이 준영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여자의 손을 잡아준 것이 그 여자에게 희망을 줬을지도 몰라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어제의 선택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해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싫은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신을 아끼는 것.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운 지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강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세요. 혹시 알아요? 꿈속에서 여러분도 두 번째 기회를 받을지.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작은 여름이었고, 끝도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없어요. 여름은 또다시 돌아올 테니까요.